호랑이를 물리친 제투성이 제덕이. 어느 정승댁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렵게 얻은 3대 독자였지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부모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머리맡에 앉아 잠을 자는 모습까지 지켜봤을까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 어느새 9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주를 온 스님이 아들 얼굴을 보고는 혀를 찼지요. 아는 좋다마는, 아는 좋다마는, 아이고.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머슴이 냉큼 달려가 정승에게 고했습니다. 어떤 스님이 도련님을 보더니 아는 좋다마는, 아는 좋다마는 이럽니다. 마님 나와 보셔야겠습니다. 정승은 머슴에게 스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한참 만에 스님이 나타나자 정승은 마음이 급해 다짜고짜 물었지요. 스님, 어째서 우리 아이한테 아는 좋다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그게 좀... 스님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서 우물쭈물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왜 그리 말씀하셨는지 속 시원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승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지요. 스님은 결심이 선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아가 15살이 되면은 15살이 되면은요. 정승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5살이 되면 호랑이한테 잡혀갈 운명입니다. 예? 호랑이한테 잡혀갈 운명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승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이 그렇습니다. 15살을 넘기기 전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운명입니다. 저를 따라 집을 떠나서 온갖 고생을 하다 보면 혹시 운명이 바뀔지도. 그 말에 정승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 어린 것에게 꼭 그런 일을 시켜야 합니까? 다른 방도는 없단 말이요. 스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죽고 사는 일은 다 제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다만 아이의 살 길을 일러줄 뿐입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말이었지요. 어쩐다. 이 일을 어찌한다. 정승은 대청마루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지켜주십시오. 정승은 스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제 방에서 낭랑한 목소리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 귀한 아들을 어찌 보냈고. 정승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방법밖에 없었지요. 정승은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스님을 따라 이 집을 떠나거라. 아들은 정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스님을 따라가라고요? 정승은 아들과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헛기침만 했지요. 그러고는 일부러 큰 소리로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뭐들 하고 있느냐? 어서 도련님 집을 챙겨오너라. 아이는 안 가겠다고 떼를 썼지만 정승은 끄떡도 하지 않았지요. 그럼 제가 기르던 비둘기라도 데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 없었던 아이는 비둘기와 함께 스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집 떠난 날부터 고생길이 열렸지요. 이 동네 저 동네 스님을 따라 동량을 다니는 건 그래도 나았습니다. 아이는 동량을 하고 스님은 시주를 받았지요. 어느 날은 개에게 물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어떤 집 머슴이 동량 바가지를 밟아 부수기도 했습니다. 시주를 하나 싶어 빈 바가지를 내밀면 세상에나 똥을 한 바가지 퍼주는 사람도 있었지요.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에 맞고 머리에 혹이 나기도 하고 밤길에 산짐승에게 잡아먹힐 뻔한 적도 있었지요. 그렇게 스님을 따라다닌 지 한 5년쯤 흘렀나 봅니다. 산길을 한참 가다 보니 너럭바위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하룻밤 쉬어가자꾸나. 스님과 아이는 너럭바위에 누웠습니다. 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지요. 이 도포와 옥퉁소를 잘 챙기거라.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위급할 때에는 나를 찾거라. 내 너를 도울 것이니. 허연 수염을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네? 당신은 누구신데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아이는 손을 휘저으며 노인을 잡으려 했지만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지요.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꿈속 노인이 말한 대로 도포와 옥퉁소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 스님! 산이 떠나가도록 스님을 불렀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지요. 날이 밝자 아이는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고개를 넘으면서도 혹시 스님이 따라오지 않을까 하고 뒤를 돌아봤지요. 고개 끝에는 큰 동네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일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공손히 말했지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과 헤어져 스님과 동량을 다녔는데 스님마저 사라져 이렇게 혼자가 됐습니다. 대감이 아이를 자세히 보니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보아하니 오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집에서 화롯불이나 돌보고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지낼 테냐? 예, 거둬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안방에 군불 떼고 염을 쓰고 아궁이 옆에 누워서 잠을 잤지요. 아궁이 옆에만 붙어 있다 보니 얼굴이랑 머리는 늘 제투성이었습니다. 머슴들은 그런 아이를 제투성이 제덕이라고 불렀지요. 대감집에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제덕이를 보면 눈을 흘겼지요. 아유, 지저분해. 저리 가.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하지만 셋째 딸은 달랐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쉬엄쉬엄 일하렴. 제덕이를 만나면 늘 이렇게 위로해 주었지요. 제덕이가 15살 되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화로를 챙겨 대감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지요.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펄쩍 뛰어들었지요. 어흥! 제덕이는 화로를 들고 잽싸게 대감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흥! 호랑이는 더 크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제덕이는 호랑이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님에게서 호랑이를 조심하라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덕이는 태어난 척 제법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찌 호랑이 주제에 사람 사는 집에 들어오느냐? 대감은 겁없이 호랑이를 꾸짖는 제덕이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헤, 난 내 밥을 찾으러 왔을 뿐이다. 밥이라면 산에서 구할 것이지 왜 하필 여기더냐? 네가 바로 내 밥이다. 호랑이는 제덕이를 향해 입을 쩍 벌렸지요. 정신만 차리면 돼. 정신만. 그때 제덕이의 눈에 숯이 벌건 화로가 보였습니다. 그래, 호랑이가 덤비면 이 화로를 던지는 거야. 제덕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난 너의 밥이 될 생각이 없으니 산에 가서 산짐승이나 찾아보거라. 하지만 호랑이는 막무가내로 제덕이를 향해 다가왔지요. 제덕이는 화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가 주춤 뒤로 물러났지요. 호랑이는 크게 한번 울부짖더니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제덕이는 식은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지요? 아니다. 별일 없이 물러갔으니 다행이구나. 대감은 호랑이를 호통쳐서 돌려보낸 제덕이가 보통 아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두고
더 챙겨주었지요. 머슴들은 제덕이가 대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머슴들끼리 짜면서 말했지요. 오늘 이 외양간을 치워놓아라. 못 치우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소 12마리, 말 12마리가 한 달 동안 먹고 싼 똥을 제덕이 혼자서 치우라는 것이었어요. 아침부터 점심도 거르고 온종일 일을 했지요. 하지만 치워도 외양간은 그대로였습니다. 휴, 이걸 언제 다 치우나. 제덕이는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쉰다는 게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지요. 걱정 마라. 내가 치워주마.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외양간이 정말 깨끗하게 치워져 있지 뭐예요. 밖에서 놀다 온 머슴들은 제덕이를 쫓아낼 생각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지요. 하지만 깨끗한 외양간을 보고 나서 입이 쩍 벌어졌답니다. 으이그, 저놈을 어떻게 골려줄까? 며칠 후 머슴들은 소 12마리를 끌고 산으로 갔습니다. 제덕아, 소 12마리 등에 나무 한 짐씩 해지기 전까지 올려놓아라. 못 해놓으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러고는 머슴들은 늘어지게 낮잠을 잤지요. 제덕이는 하루 종일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겨우 3짐뿐이었지요. 남은 나무 9짐을 언제 다 한담? 제덕이는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쉰다는 게 그만 또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도와주마. 수염이 하얀 노인이 또 나타났지요. 어르신, 어르신! 제덕이는 손을 휘저으며 노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또 꿈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잠에서 깬 제덕이는 소등에 나무짐이 한 짐씩 떡하니 올려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요. 하나, 둘, 셋, 넷, 12이잖아.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제덕이는 자고 있는 머슴들을 깨웠습니다. 머슴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머슴들도 제덕이처럼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틀림없이 12마리 소에 12개의 나무찜이었지요. 아니, 저 녀석이 이걸 어떻게 했담? 무슨 다른 수가 있는 게지.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만 꼭 너를 골탕 먹이고 말 테다. 머슴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덕이는 열심히 일했지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머슴들처럼 제덕이가 못마땅했습니다.
꾸질꾸질 제투성이에 늘 헝클어진 머리를 한 제덕이를 볼 때마다 인상을 찡그리며 혀를 찼지요. 머리라도 빗으면 좀 나아 보일까? 제덕이는 첫째 딸을 찾아갔지요. 아가씨, 죄송합니다만 빗 좀 빌려주시겠어요? 뭐야? 그 꼴에 머리는 빗어 뭐하니? 첫째 딸이 방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저 둘째 아가씨, 빗 좀 빌려주세요. 허! 뭐라고? 빗을 빌려달라고? 참. 둘째 딸도 아무 말 없이 방문을 탁 닫아버렸지요. 제덕이는 터덜터덜 셋째 딸을 찾아갔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빗 좀 빌려주시겠어요? 셋째 딸은 제덕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 제덕아, 내가 머리 빗겨줄까? 셋째 딸은 얼레빗으로 제덕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었지요. 머리를 맡기고 있자니 불쑥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빗겨주셨었지. 셋째 딸의 손길이 꼭 엄마 같았지요. 제덕이는 자꾸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옥퉁소를 꺼내 뒷동산으로 올라갔지요. 삐릴릴리, 삐릴릴리. 곱고 맑은 퉁소 소리가 강물처럼 흘러 셋 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퉁소를 잘 분담? 셋 딸은 퉁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지요. 발소리에 놀란 제덕이는 얼른 몸을 숨기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곧이어 셋 딸도 돌아왔지요. 제투성이 제덕아, 넌 퉁소 소리 못 들었지? 하유, 네 꼴에 퉁소 소리가 뭔지 알기나 하겠니? 이렇게 말하고 두 딸은 휑 가버렸지요. 하지만 셋째 딸은 제덕아, 너도 들었지? 퉁소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신비로웠어. 셋째 딸은 퉁소 소리를 더 듣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지요. 대감과 셋 딸은 아침 일찍 잔치에 갔습니다. 머슴들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면서 벼 12섬을 마당에 널었지요. 잔치집에 다녀올 테니 그때까지 이 벼를 다 말려서 광에 쌓아 놓아라. 너 이거 못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벼 12섬을 모아놓으니 큰 산만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말린담. 뒤적뒤적 햇볕 따라 말리고 그늘지면 다시 햇볕으로 옮기고 시킨 대로 열심히 일했지요. 하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또 부모님 생각, 집 생각이 나자 옥퉁소를 꺼내 불었지요. 삐릴리리, 삐릴리리.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옥퉁소 소리에 마당에 널어둔 벼가 알아서 가마니에 척척 담기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가마니가 알아서 차곡차곡 광에 쌓이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일을 다 했으니 나도 잔칫집에 가볼까? 제덕이는 몸을 깨끗이 씻고 도포를 꺼내 입고 옥퉁소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퉁소 소리에 맞춰 제덕이의 몸이 둥둥 떠오르더니 눈 깜짝할 새 잔칫집에 도착했지 뭐예요. 삘릴리리 삘릴리리.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제덕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나? 하늘에서 옥황상제님이 내려오셨구나. 절을 올리고 진수성찬을 차려내고 대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제덕이는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나서 옥퉁소를 불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잔칫집에서 돌아온 머슴들은 깨끗하게 치워놓은 마당을 보고 할 말을 잃었지요. 광에는 벼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잔칫집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옥황상제를 봤지 뭐야.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셋째 딸은 제덕이를 보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말했지요. 제덕아, 너도 옥황상제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가씨, 그게 바로 저예요. 제덕이는 늘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 셋째 딸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셋째 딸을 위해 퉁소를 불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셋째 딸과 제덕이는 정이 들었습니다.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든 게 아침나절이었습니다. 제덕이를 찾던 머슴들은 셋째 딸의 방에서 나오는 제덕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세상에, 머슴 주제에 감히 아가씨 방에서 잠을 자다니. 그러게 말이야. 대감마님이 귀여워해 주니까 이게 겁도 없이. 머슴들은 모였다 하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문은 쑥덕쑥덕 온 동네를 돌고 돌아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뭐라? 그게 사실이냐? 대감 집안에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겠어요. 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제덕이를 광에 잡아놓고 말았지요. 보름밤이었습니다. 제덕이가 갇힌 광에 손바닥만한 창으로 환한 달빛이 새어 들어갔지요. 9살에 집을 떠나 고생만 하다가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지요. 죽기 전에 꼭 부모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비둘기가 창 구멍으로 들어와 제덕이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제덕이는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숯더미에서 숯 하나를 꺼내 부모님께 편지를 썼지요. 아버님, 어머님, 소자 9살에 집을 떠나 부모님께 이제야 소식을 전합니다. 15에 호랑이 밥이 될 운명도 이겨내고 이리 견뎠는데 대감댁 광에 갇혀 내일이면 죽을 몸이 되었습니다. 죽는 것은 괜찮으나 죽기 전에 부모님을 못 뵙고 죽는 것이 억울합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편지를 쓰고 있자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접어 비둘기 발목에 묶었지요. 그러고는 비둘기를 고향집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오늘 이 집 셋째 딸과 제덕이가 죽게 된다더군. 아니야. 셋째 딸은 살려두고 제덕이만 죽는 거지.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 양반집 딸을 넘봤을꼬. 구경꾼들은 담장 안을 들여다보며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광에 갇힌 제덕이가 마당으로 끌려 나왔지요. 멍석 위에는 약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먹으면 죽는 약이었지요. 네 이놈, 내 너를 불쌍히 여겨 거뒀더니 우리 집안을 어찌 보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느냐. 내 죄는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니 어서 약사발을 들어라. 제덕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셋째 딸에게도 마음으로 말했지요. 아가씨에게 옥퉁소 한번 불어주고 싶었는데.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들었습니다. 그때 힝! 하고 말 한 마리가 대문을 박차고 뛰어들었지요. 멈추시오! 그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멈추시오! 세상에나, 말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덕이 아버지 정승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오. 아버지. 제덕이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약사발을 떨어뜨렸지요. 호랑이한테 잡혀먹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고맙구나. 고마워.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투성이 제덕이가 정승의 아들이라니요. 대감도 모여있던 구경꾼도 머슴들도 모두 깜짝 놀랐지요. 더 놀란 건 첫째 딸과 둘째 딸이었습니다. 뭐? 제투성이 제덕이가 정승의 아들이었다고? 두 사람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속상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제투성이 제덕이와 셋째 딸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제덕이가 불어주는 퉁소 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지요. 그나저나 제덕이가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줬던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운명이라도 열심히 일하고 묵묵히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걸 알려준 그 노인은 그 스님이 아니었나 몰라요. 어쩌면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지금도 누군가를 몰래 도와주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배짱 좋은 건달, 옥범 좌수. 옛날 경기도 거제 땅에 옥범 좌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옥범 좌수가 왜 옥범 좌수인고 하니 성이 옥시라고 옥, 범같이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겼다고 범,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을 만큼 배짱이 좋아서
좌수였습니다. 진짜로 좌수벼슬을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놀기 좋아하는 건달이지만 배포가 두둑해서 좌수벼슬쯤 하고도 남겠다고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지요. 옥범 좌수한테는 재미난 이야기가 여럿 얽혀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를 해드리지요. 옥범 좌수가 한 번은 내가 여기 들어박혀 살 것이 아니라 넓은 데 나가서 세상 구경이나 해보자 하고서 집을 나섰습니다. 거제를 떠나 통영, 진주, 부산을 거쳐 경주까지 갔지요. 경주에 가서는 그 고을 으뜸 가는 부자라는 최부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최부자 집에 들어가 보니 집안 공기가 아주 초상집 같았지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집안 사람들이 말을 안 터니 자꾸만 물으니까 마지못해 가르쳐 주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참 딱했지요. 사연인즉 이 집 주인 최부자가 임금님께 바칠 옥합을 만들어서 막 보내려다가 그만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임금님 딸 혼사에 쓸 옥합인데 혼사가 4달 초순이니 이달 안에는 서울 대궐에 닿도록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옥합을 다시 만들려면 한 달은 더 걸릴 텐데 이달 안에 바치려면 오늘 내일 당장 보내야 할 판이니 야단이 나긴 났지요. 임금님과 한 약속을 어겼다가는 경을 칠 테니 말이에요. 사연을 들은 옥범 좌수가 대뜸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걱정 말고 나한테 그 옥합을 맡기시오. 아무 탈 없이 대궐에 전하고 올 테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깨진 옥합을 그대로 임금님께 바치겠다고? 그랬다가는 자네도 죽고 나도 죽을 걸세. 글쎄, 죽더라도 나 혼자 죽을 테니 속는 셈 치고 나한테 맡기시오. 그 대신 노자나 듬뿍 주시오. 옥범 좌수가 하도 큰 소리를 치는 데다 달리 뾰족한 수도 없어서 최부자도 그 말대로 했지요. 그래서 옥범 좌수는 깨어진 옥합을 임금님께 전하는 심부름을 떠맡게 됐습니다. 옥범 좌수는 태연하게 깨어진 옥합을 보따리에 싸서 짊어지고 길을 떠났지요. 길을 떠나서는 곧장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들어서자마자 장안에서 가장 세도가 크다는 정승집을 찾아갔지요. 정승집 문 앞에 가서는 대뜸 여봐라, 나는 거제에서 온 옥범 좌수다. 어서 길을 비켜라. 하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승집 하인들이 보니까 참 우습지도 않았지요. 웬 시골뜨기가 허름한 보퉁이 하나를 짊어지고 와서는 큰 소리를 쳐대니 말이에요. 그래서 웬 놈이 겁도 없이 와서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를 치느냐? 너나 비켜라. 하고는 내쫓았지요. 그런데 옥범 좌수가 어디 호락호락 물러설 사람인가요? 이놈들,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누군 줄 알고 버릇없이 구는 게냐? 하고는 더 큰 소리를 치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하인 하나가 옥범 좌수를 밀쳤지요. 옥범 좌수는 바로 이때다 하고는 밀려 넘어지는 척 길바닥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드러누워서 온 장안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아이고, 이놈들이 임금님께 바칠 옥합을 깨트렸네. 아이고, 이를 어째. 그 소리를 정승이 들었지요. 들어보니 놀랄 일이거든요. 임금님께 바칠 옥합이니 뭐니 하니까 말이에요. 얼른 옥범 좌수를 안으로 불러들여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옥범 좌수는 보따리를 끌러서 깨어진 옥합을 정승에게 보이며 능청스럽게 고했습니다. 소인은 경주 최부자가 임금님께 바치는 옥합을 가지고 온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대감댁 앞을 지나가다가 하인들이 소인을 밀치는 바람에 그만 옥합을 이렇게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대감이 보니 이거 참 일이 나도 예사로 난 게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이 사실을 아는 날에는 자기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 말이에요. 자기 집 하인들이 저지른 일이니 자기들한테 허물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국리 끝에 꾀를 하나 내서 옥범 좌수를 잘 구슬렸지요. 그래, 알았네. 마침 우리 집에 좋은 옥합이 하나 있으니 그걸 대신 가져가서 바치게. 그러면 안 되겠나? 그리고 절대로 이 일일랑 입 밖에 내지 말게. 소문이 나는 날에는 자네도 죽고 나도 죽는 걸세. 옥범 좌수는 바로 그 말을 기다리고 있던 터여서 대번에 고분고분 뭉쳤지요.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대감과 저만 아는 일입니다요. 이렇게 해서 옥합도 탈 없이 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무사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치꾼 정수동. 옛날에 정수동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본 이름은 정지윤이고 서울 사람이었는데 말을 잘하고 꾀가 많아 재치꾼으로 이름을 날렸지요. 중인 집안에서 태어난 탓에 재주는 있어도 큰 벼슬은 못하고 양반집에 식객으로 드나들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양반들과 사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세상 물정에 밝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벼슬아치들 속내와 버릇을 아주 훤히 꿰고 있었지요. 벼슬아치들이 권세를 등에 업고 거들먹거리는 것과 욕심 사납게 백성들 등쳐먹으며 재물 긁어모으는 짓을 곁에서 빤히 지켜보자니 배알이 꼴렸지요. 그래서 그런 걸 재치 있게 꼬집고 놀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정수동이 높은 벼슬 하는 대감집에를 갔습니다. 가보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더래요. 그 집 어린이가 엽전을 한 입 삼켜서 일이 난 것이었지요. 아이는 배가 아프다고 울고 어른들은 다들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이러는 판이었지요. 정수동이 가만히 보니 삼킨 엽전이
그리 큰 것은 아니어서 큰 탈은 없어 보였지요. 그냥 두어도 똥에 섞여 나올 것 같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바른말이나 좀 해보자고 슬슬 능청을 부렸습니다. 그거 별 탈 없겠네 그려. 아랫배만 슬슬 쓰다듬으면 나을 걸세. 뭐라고? 아랫배만 슬슬 쓰다듬으면 나을 거라고? 정말 그럴까?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묻자 정수동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다니까. 이 댁 대감은 엽전을 몇천 냥, 몇만 냥씩 꿀꺽 삼키고도 아랫배만 슬슬 쓰다듬으면 아무렇지도 않던데. 어린아이가 그깟 엽전 한 입 삼켰다고 무슨 탈이 나겠는가? 그 집 대감이 평소에 남의 재물을 잘도 넙죽넙죽 받아먹는 걸 두고 하는 말이었지요. 말인즉 바른 말이라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입을 가리고 쿡쿡 웃었답니다. 또 한 번은 정수동이 어느 대감 집에 갔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지요. 자고 일어나 보니 망건이 없어졌네요. 머리에 썼던 망건 말이에요. 아마 잠결에 벗겨져 어디론가 굴러갔나 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에 정수동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잠을 자는 대감 머리에서 망건을 슬쩍 벗겨 제 머리에 썼지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주인 대감이 일어나 보니 머리가 허전했지요. 망건이 없으니 그럴 밖에요. 당장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망건을 찾아내라고 영을 내렸지요.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죄다 모여서 대감의 망건을 찾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온 방구석을 이잡듯 샅샅이 뒤진 끝에 헌 망건 하나를 찾았지요. 그게 바로 정수동의 망건이었지요. 정수동이 얼른 오라, 내 망건이 거기 있었군 하고는 냉큼 그걸 받아 제 머리에 쓰고 있던 대감의 망건을 내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나무랐지요. 아, 샌님은 망건을 잃어버렸으면 우리더러 찾아달라고 할 일이지. 대감 망건을 대신 쓰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 말을 들은 정수동이 바로 그랬네. 대감 망건이니 자네들이 그리 열심히 찾았지. 내 망건이면 찾는 신용이나 했겠나? 하더래요. 듣고 보니 옳은 말이긴 해서 모두들 입맛만 쩍쩍 다시고 말았답니다. 또 한 번은 정수동이 어느 대감 집에 갔다가 양반들과 한자리에 앉아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양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몹시 심심했던지 한 양반이 수수께끼를 내더래요. 여보게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 그러니 다른 양반들이 나서서 무서운 거야? 뭐니 뭐니 해도 호랑이지. 호랑이가 무섭다고 해도 도둑만 할까? 백성들한테야 우리 같은 양반들이 무섭지. 하고 여러 말들이 나왔지요. 그러고서 내가 옳으니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양반이 정수동 보고 물었지요. 그래,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정수동이 얼른 그 말을 받아가지고는 호랑이 타고 앉은 도둑 양반이 가장 무섭지요. 비싼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아 양반입네 하며 온갖 도둑질로 백성들의 피를 빨고 천리강산을 망치니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했지요. 그 말을 들은 양반들의 얼굴이 다들 가을 단풍처럼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래요. 개띠이기에 망정이지. 옛날 어느 부자가 환갑을 맞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환갑이란 사람의 한평생에서 매우 기쁜 날이라 아침부터 축하하러 온 사람들로 집안이 술렁거렸지요. 가까운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친한 친구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집안은 마치 장터처럼 붐볐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몇 개의 차일이 쳐 있고 그 밑에는 멍석이 깔렸는데 음식상이 줄줄이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상마다 떡이며 강정, 과일의 고기 반찬들이 차례탑처럼 높이 괴어 있었습니다. 잔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인 부자가 일어서서 문간 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다리는 눈치였지요. 그런데 먼저 온 어느 손님 하나는 그 잔치 시간에는 아랑곳도 없이 앞에 차려 놓은 음식을 허기진 사람처럼 마구 먹기 시작했지요. 아직 잔치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혼자서 이것저것 먹어치웠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눈총을 주고 투덜대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얼마 안 가서 그 손님 앞에 차려놓은 음식이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상들은 대개 두 사람씩 마주 앉아 겸상으로 먹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 것도 아랑곳 없이 그 손님은 혼자서만 다 먹어치웠으니 앞에 마주 앉은 사람은 먹을 것이 없었지요. 마침내 잔치가 시작되었는데도 상을 내려다보니 음식 그릇들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 개걸 들린 사람은 앞에 앉아서 정말 잘도 먹어치웠지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주 앉은 사람은 주인 아들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여보게, 촛불을 좀 가져오게. 아니, 촛불이라니요? 환한 대낮이 아닙니까? 어두워서 그러십니까? 여보게, 내 눈엔 어째 이 상 위의 음식이 하나도 안 보인다네. 어디 촛불을 켜놓고 찾아봐야겠어. 아직 나는 음식 한 점 안 들었는데 음식이 통 보이질 않으니 이게 웬일인가? 앞에 앉아있는 개걸스러운 그 돼지를 놀려주기 위해서 주인 아들을 일부러 불렀던 것이지요. 그러나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 그 돼지 같은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먼 산을 바라보며 이빨을 쑤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주인 아들은 상이 빈 것을 보더니 아랫사람을 시켜 음식을 더 차려드리도록 분부를 했지요. 이리하여 금방 빈 상에 다시 많은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이것을 보자 그
돼지같이 먹던 사람은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많이 먹는 사람을 보고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치 돼지처럼 사정없이 먹자 맞은편에 앉은 사람도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아까처럼 체면을 차리고 앉아있기만 하면 영영 음식 맛도 못 볼 것 같았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상도 다시 거덜이 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대식가였지요. 그 돼지처럼 먹던 사람은 그래도 배가 덜 찼는지 상 위에 떨어진 부스러기까지도 주워 먹었습니다. 이를 보고 앉았던 맞은편 손님이 그를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던 망건을 벗어 그 돼지 앞으로 휙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돼지 손님은 그때서야 주춤하며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그 망건으로 부스럭이나 찌꺼기를 걸러서 잡수십시오. 그러자 그 돼지 손님은 얼른 망건을 주워들더니 맞은편 손님을 보고 고개를 까딱해 보이며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띄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을 그렇게도 잘 꿰뚫어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 망건을 벗어서 제 대신으로 걸러서 먹을까 하던 참이었소. 고맙습니다. 이왕 벗어주셨으니 이것으로 걸러서 먹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망건을 벗어준 맞은편 사람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지요. 그 돼지 같은 손님을 골려주려다 되레 한 대 단단히 얻어맞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분하기 이를 데가 없었지요. 다시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돼지 손님을 골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여보시오? 당신 무슨 띠요? 무슨 띠라니요? 허허, 어느 해에 태어났느냐고 묻는 거지 않소? 그건 왜 묻소? 내가 무슨 띠건 상관할 게 없지 않소? 아니요. 당신이 하도 음식을 잘 먹어 돼지띠가 아닌가 했소. 그러자 그 사람은 한두 번 눈을 희번덕거리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나는 돼지띠가 아니라 개띠요, 개띠. 그래요. 참 다행이군요. 당신이 개띠이기에 망정이지. 만약 호랑이띠였더라면 앞에 앉은 나까지도 잡아먹었을 것 아니요. 참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돼지 손님은 이 말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돼지 손님이 진짜 결정타를 얻어맞은 것이었지요. 효자의 재치에 뉘우친 도둑. 옛날 어느 산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집은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해서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제삿날이었지요. 그러나 아들과 어머니는 걱정만 했습니다. 워낙 집이 가난해서 제삿거리를 장만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자나깨나 제사 지낼 일에만 골몰했지요. 마침내 이 소문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웃 부자 하나가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듣자 하니 너희 아버지 제사를 못 지낼까 걱정을 한다는데 참말이냐? 예, 제 아버님 제삿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집이 워낙 가난해서 아무것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구나. 네, 너의 효성을 생각해서 좋은 방법 하나를 이를 테니 그대로 따르겠느냐? 아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귀가 번쩍 트였지요. 예, 고맙습니다. 어서 그 방법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네, 너에게 작은 송아지 한 마리를 줄 터이니 그것을 팔아 제사상을 차려 극진히 제사를 지내도록 하여라. 그 대신 말이다. 내년 이맘때엔 송아지 한 마리를 내게 도로 되돌려 주던지 아니면 내가 송아지 한 마리 간 만큼 내 집에서 일을 하면 된다. 그래도 좋으냐? 참으로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들은 부자가 한 말의 내용을 곰곰이 되씹어 보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송아지 한 마리를 갚아주든지 그것이 안 되면 그 값만큼 일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생각해보니 그것은 그리 어려운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되레 자기를 생각해서 그 부자가 베풀어주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효자는 부잣집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얻어가지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침 그 이튿날이 장날이었지요. 옛날 시골에서는 닷새 만에 한 번씩 장이 섰습니다. 효자는 송아지를 끌고 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팔아 제사거리를 살 작정이었지요. 아버지의 첫 제사라 허술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효자는 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뜻밖에도 산길에서 도둑을 만났습니다. 도둑은 제사거리를 빼앗고 효자에게 나머지 돈도 내놓으라고 했지요. 그러자 효자는 부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제발 빼앗지 말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도둑과 효자는 서로 옥신각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도둑은 무조건 빼앗으려 하고 효자는 또 사정사정하며 부친 제사 이야기를 들먹였지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포졸이 이 광경을 보았지요. 그러고는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효자는 얼른 포졸 앞에 나섰습니다. 나으리, 지금 저희들은 다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다투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느냐? 예, 나으리, 들어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분에게서 돈을 꾸어다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빚을 갚겠다며 돈을 들여도
이분이 자꾸 사양만 하시는군요. 저는 그 빚을 드리려고 하고 또 이분은 받지 않겠다고 하니 꼭 싸우는 모양이 되었습니다요. 그래? 그거 참 기특한 사람들이구먼. 세상에 당신네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소. 그럼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오. 나는 이만 가겠소. 이러더니 포졸은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한편 그 옆에서 효자가 둘러대는 거짓말을 듣고 있던 도둑은 크게 감동했지요. 여느 사람 같으면 포졸에게 일러바쳐 당장 자기를 체포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그 효자가 고맙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비록 거짓말로 꾸며댔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럴싸하게 재치를 부려준 효자가 참으로 고마웠지요. 이리하여 도둑은 빼앗았던 제삿거리는 물론이고 자기 돈까지도 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효자가 받지 않으려 하자 도둑은 효자를 따라 그 부잣집으로 찾아갔지요. 그러고는 효자가 받은 그 송아지 값을 물어주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한편 효자는 효자대로 성의껏 제사상을 차려서 그 이튿날 아버지의 제사를 잘 모셨답니다. 무서운 양반세도. 옛날 벼슬이 높은 어느 대감집에서 부지런히 일하던 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자 무식이었지만 총각은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했지요. 이 총각은 마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새벽에 눈뜨기가 무섭게 시키는 일은 물론이지만 시키지 않은 일도 기회를 놓칠세라 찾아가면서 했지요. 그런데 이 총각은 원래 양반집에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 하인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신부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그러나 총각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감집에 어느 날 뜻밖에도 편지 한 통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낸 사람은 이 집 주인보다도 벼슬이 더 높은 어느 대감이었지요. 편지를 받아 읽은 주인은 창피스러울 정도로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가슴이 섬뜩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낸 대감의 아들이 무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무술 공부에 가짜 적으로 삼아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무술 공부를 할 때 목표물로 삼아 마구 찌르고 베고 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 주인이 이 편지를 읽자마자 공포에 떤 것도 대감댁으로 선발되어 가야 할 사람의 운명이 가여워서였지요. 자신보다 더 높은 벼슬을 가진 대감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고 자신은 그 편지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누군가 선발해서 보낸다면 그 사람은 얼마 안 가 죽게 마련이었으니까요. 어느 누가 칼이나 창으로 베이고 찔리기를 거듭 당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편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 대감은 부탁을 받은 이상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하인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골라서 보내는 수밖에 없었지요. 주인은 어떤 사람을 보낼까 하고 망설인 끝에 마침내 그 총각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천한 몸이긴 해도 처자가 딸려 있어 차마 죽으러 가게 둘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리하여 주인은 마침내 이 총각을 골라서 편지를 써주고는 대감댁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심부름을 가는 총각은 자기가 무슨 일로 가는지를 알 까닭이 없었지요. 그 기가 막힌 목적이 자신이 들고 가는 편지 속에 적혀 있었지만 그는 그저 예사로운 편지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편지를 품속에 잘 간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심부름은 이 편지를 어김없이 저쪽 대감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그러므로 총각은 그 편지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감댁으로 가자면 큰 냇물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총각은 깡충깡충 징검도를 건너다가 한 발을 그만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이 바람에 총각은 냇물 속에 벌렁 넘어졌지요. 참으로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총각은 기겁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온몸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주르르 쏟아져 내렸지요. 물론 입고 있던 옷은 흠뻑 다 젖었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깡충거린 자신의 행동이 뉘우쳐졌지만 이미 쓸데없는 일이었지요. 총각은 냇둑으로 오르자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쥐어짜 그것을 두 개 다 펴 말렸지요. 마침 삼복이라 젖은 옷은 쉬 마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웃옷을 벗다가 소스라치며 깜짝 놀랐습니다.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 오던 그 편지 때문이었지요. 편지도 흠뻑 젖어 있었으니까요. 에이그, 큰일 났네. 이 편지까지 젖었으니 이를 어떡한담? 총각은 그 편지의 알맹이를 빼어서는 두 개 다 쫙 펴서 널었습니다. 우선 편지를 말려야만 했지요. 먹물이 약간 번지긴 했지만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총각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너온 징검도를 바라보며 가래를 긁어 올려 탁 뱉었지요. 징검돌이 자기를 끌어넘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스님 한 분이 그곳을 지나다가 냇둑에 이르렀지요. 스님은 퍼뜩 총각을 바라보더니 펼쳐 말리는 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지요. 스님, 왜 그러십니까? 스님은 여전히 고개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도무지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요. 스님, 이 편지가 젖어서 그러십니까? 제가 냇물을 건너다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 녀석아, 그 편지가 젖어서 내가 고개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 총각은 이 말을 듣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스님에게 물었지요. 스님, 그러면 왜 고개를 흔드십니까?
너는 이 편지에 적힌 사연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안 됐구나. 네? 스님, 이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요? 총각은 스님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스님의 다음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녀석아, 이 편지에는 네가 죽을 운명으로 되어 있단다. 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죽을 운명이라니요? 너 이 편지를 어느 대감댁에 전하러 가는 길이지. 예, 그런데요? 내가 그 대감댁으로 가면 대감의 아들이 무술 연습을 할 때에 너를 그 목표물로 하여 쓰도록 되어 있다. 너희 주인이 저쪽 대감의 부탁을 받고 너를 골라서 보내니 마음대로 쓰도록 하라고 적혀 있다. 이 녀석아, 생각해봐라. 너를 가상의 적으로 삼아 창이나 칼로 마구 찌르고 베면 살아날 재간이 있느냐? 너는 하루도 못 가서 무술 연습의 제물이 되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스님은 총각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총각은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그리고 온몸이 화들화들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렇다는 말을 감쪽같이 내게 비밀로 했을까? 다른 하인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를 가려 보내다니. 총각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가 북북 갈렸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 그런 줄도 전혀 몰랐습니다. 스님,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술 연습의 제물이 되고 그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런 편지 심부름을 가다니 무슨 놈의 팔자가 이럴까요? 그것이 다 그를 모르는 소치지. 내가 그를 알았더라면 이러고 있었겠느냐. 이 내뚝에다 편지를 넣을 때 벌써 그 내용을 다 읽었겠지. 정말 그렇군요,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가 편지를 들고 그 대감댁으로 가면 넌 틀림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리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너의 주인보다 그 편지를 받는 대감보다 더 높은 벼슬을 하도록 해라. 스님, 전 실은 양반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남의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래 양반이었기에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이루도록 하여라. 총각은 스님의 말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총각은 널어둔 편지를 걷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스님과 헤어져 어디론가로 갔지요.
총각은 마침내 아주 멀리 떨어진 또 다른 대감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거기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그 집 주인 아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따라 읽었습니다. 총각이 이렇게 열심히 하자 그 주인집 아들은 밤이면 틈을 내어 총각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무술 연습도 시켜주었지요. 총각은 글씨를 쓸 때마다 한자를 쓰고는 요놈, 두자를 쓰고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공부를 하자 학업과 무술이 날로 좋아졌지요. 그러던 몇 회 뒤 총각은 과거 시험을 쳤고 무과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벼슬이 차차올라 마침내는 어릴 때 있던 주인 댁의 대감이나 심부름을 가게 되었던 대감 댁의 대감보다 벼슬이 더 높아졌지요. 그런데 그 총각이 복수를 했냐고요? 아니요. 그 총각은 옛날에 그 고약한 두 대감을 벌주지 않기로 하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답니다. 옛날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 앞에는 사시사철 맑은 개울이 졸졸졸 흘렀어요.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였고 마을 아낙네들에게는 빨래터이자 수다를 떨 수 있는 만남의 장소였지요. 하지만 비만 왔다 하면 사정이 달라졌어요. 물살도 빨라지고 개울에 놓인 징검다리가 물살에 파묻히거나 떠내려가서 개울을 건널 수가 없었지요. 비만 오면 마을에 갇혀 지내야 하니 이거 정말 큰일이네. 무슨 뾰족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맞아요. 더군다나 장마가 지면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매번 징검다리를 놓는 일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개울을 건너다니니 돈을 조금씩 모아 다리를 놓읍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다행히 마을에 힘이 장사인 장쇠하고 돌쇠가 있으니 다리를 놓는 일은 그 두 청년에게 맡깁시다. 이렇게 해서 다리를 놓는 일이 결정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형편껏 돈을 냈지요. 마을의 우두머리인 영감이 거친 돈을 들고 장쇠와 돌쇠에게 갔어요. 이보게 장쇠와 돌쇠,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둔 돈이라네. 마을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게나. 자네들만 믿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쇠와 돌쇠는 돈을 받아주고는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리하여 다리를 놓는 일이 시작됐지요. 장쇠와 돌쇠는 들이나 산으로 다니며 쓸만한 돌을 실어와 깨고 다듬어서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다리만 완성되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개울을 지나다닐 수 있을 거야. 그래. 사람들이 좋아할 생각을 하니 힘이 나는군. 장쇠와 돌쇠는 손발이 척척 잘 맞았어요. 게다가 둘 다 힘이 장사라 무거운 돌도 척척 올려가며 열심히 일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장쇠와 돌쇠가 수고하는 걸 알고 막걸리와 부침개 등을 가져와 먹이곤 했어요. 어느덧 석 달이 지났어요. 돌로 만든 튼튼한 다리가 번듯하게 놓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장마가 져도 마음 놓고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다리를 미네 다리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장쇠와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다리를 놓아달라고 모아준 돈이 남은 걸 알았어요. 장쇠, 이 돈은 마을 사람들 돈이니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돌쇠가 돈을 보며 말했어요. 다리가 오래되면 고칠 일이 생길 거야. 이 돈은 다리 밑에 묻어뒀다가 수리할 일이 생기면 그때 쓰자. 장쇠가 말했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렇게 하자.
돌쇠가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장쇠와 돌쇠는 다리 밑에 가서 같이 돈을 묻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오갈 때마다 돌쇠와 장쇠를 생각하며 칭찬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세월이 흘렀어요. 갑자기 장쇠가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요. 돌쇠는 저러다 장쇠가 죽으면 어떡하나 더럽 겁이 났어요. 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으니 그럴만하지요. 이제 약 살 돈도 없는데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준담? 돌쇠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무릎을 치며 중얼거렸지요.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돌쇠는 몇 달 전에 다리를 짚고 남은 돈을 다리 밑에 묻어두었던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 돈을 장쇠에게 써도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거야. 돌쇠는 장쇠에게 약을 지어줄 생각에 급히 다리 밑으로 갔어요. 돈을 묻어둔 곳을 파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아무리 땅을 파도 돈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 이곳인데. 돌쇠는 중얼거리며 혹시나 해서 그 옆을 파보았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돈은 없었어요. 그 옆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는 사이 장쇠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던 장쇠가 갑자기 커다란 구렁이로 변했어요. 돌쇠는 장쇠를 간호하다 기절할 듯이 놀랐지요. 돌쇠가 놀라서 덜덜 떠는 사이 구렁이는 스르르 집을 나갔어요. 돌쇠는 정신을 가다듬고 구렁이로 변한 장쇠가 어찌하나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구렁이가 미네 다리 밑으로 가더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돌쇠는 눈을 비비고 볼을 꺼집어 보았어요. 분명 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구렁이로 변해 사라진 장쇠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는 없었지요. 당장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이 다리를 되도록 건너려고 하질 않았어요. 멀쩡한 다리를 놔두고 멀리 돌아가거나 물살이 얕은 곳을 찾아 개울을 건너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리는 보기 좋은 장식품처럼 되어버렸지요. 하루는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다리에 돌을 빼다가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이 치고 순식간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도망가자! 돌을 빼려던 사람은 겁에 질려 달아났어요. 그러자 희한하게도 천둥이 먹고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그로부터 사람들은 미네다리에 놓인 돌들을 구렁이 돌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누구든지 함부로 손을 대거나 망가뜨리지 않았다고 해요. 종아리를 맞은 총각귀신. 옛날 경상북도 어느 고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고을에 사또가 새로 오면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새로운 사또들마다 사흘을 못 넘기고 죽어나갔지요. 기괴한 일이요. 1년 반 동안 벌써 10명이 넘는 사또가 죽다니.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고 시체에 아무 이상이 없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소. 아무래도 사람의 짓이 아니라 못된 귀신의 짓인 것 같구려. 왕은 이렇게 말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고을 때문에 왕과 신하들은 골치를 앓고 있었지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이제는 고을 사또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었답니다. 왕은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고을 사또로 갔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시오. 그러나 신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볼 뿐 선뜻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또로 가봐야 죽게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왕은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참으로 답답하구려. 여러분 중에는 사또 자리 하나 맡을 인재가 없단 말인가? 왕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였어요.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신하가 손을 들었지요. 전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젊은이였어요. 오, 그대가 가겠다고? 예, 사또들을 죽이는 귀신을 제 손으로 처치하겠습니다. 그 용기가 대단하구나. 그대를 고을 사또로 임명하니 바로 떠나도록 하라. 젊은 신하는 왕의 명을 받들어 그날 즉시 길을 떠났답니다. 고을 백성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젊은 사또를 맞아들였어요. 벼슬도 좋지만 어쩌자고 이곳까지 오셨담. 아직 총각이라던데 결혼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 아이고, 안타까워라. 사또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첫날 밤을 맞이했어요. 사또의 방에는 회초리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귀신이 찾아온다면 잘못을 따져서 종아리를 때릴 생각이었답니다. 사또는 책을 읽으며 날을 지새웠어요.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촛불을 밝혀놓고 책을 읽던 사또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어요. 마루를 밟고 오는 발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이놈, 너 잘 만났다. 나한테 종아리를 맞을 줄 알아라. 사또는 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를 물었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깝게 들리더니 방문 앞에서 멎었어요. 사또는 눈을 부릅뜨고 방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귀신이 소리쳤어요. 사또나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오냐, 들어오너라. 내 놈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렸다? 사또의 승낙이 떨어지기 바쁘게 방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귀신이 성큼 방으로 들어섰지요. 사또는 귀신을 보고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귀신은 더벅머리를 기르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총각 귀신이었답니다. 살이 썩고 해골만 남은 얼굴에는 두 눈이 숭숭 뚫려 있었지요. 사또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그렇지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일부러 고함을 질렀지요. 네 이놈! 귀신이 사또의 방에는 왜 찾아왔느냐? 사또나리, 죄송합니다.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탑불 김첨지의 외아들인데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원한을 풀어달라면서 왜 죄 없는 사또들을 죽였느냐? 사또나리, 저는 사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흉측한 모습에 놀라 죽은 것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느냐? 어서 말해보아라. 예, 사또. 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이 딸린 여자와 재혼을 하셨지요. 의붓 어머니는 저희 집 재산을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독살했습니다. 그러고는 잠든 저를 목 졸라 죽여 저희 집 뒷마당 우물 속에 넣고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저승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사또나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사또는 사연을 모두 들은 뒤 총각 귀신에게 말했어요. 알겠다. 내일 날이 밝으면 조사를 하도록 하지. 그러나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관가에 나타나 사또들을 죽게 만들지 않았느냐? 예, 압니다. 원수를 갚는다면 다시는 관가에 오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종아리를 걷고 나무 베개 위에 올라서라. 총각 귀신은 사또가 시키는 대로 나무 베개 위에 올라섰어요. 그러자 사또는 회초리를 들어 뼈만 남은 총각 귀신의 종아리를 때렸지요. 총각 귀신은 새벽이 되자 사또에게 절을 하고 물러갔답니다. 아침에 관리들이 사또의 방을 찾았어요. 그들은 당연히 사또가 죽어 있을 줄 알고 관을 가지고 왔답니다. 하지만 사또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또나리! 살아계셨군요! 오냐? 쓸데없이 관은 왜 가져왔느냐? 당장 형방을 불러라. 팝골 김첨지 집으로 가자. 사또는 형방과 포졸들을 거느리고 탑골로 갔어요. 김첨지 집 우물을 파자 정말 시체가 나왔답니다. 억울하게 죽은 김첨지 외아들의 시체였지요. 사또는 총각을 죽인 범인으로 의붓 어머니를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총각의 시체를 거두어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주었지요. 그 뒤부터 이 고을 관가에는 총각 귀신이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소금장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지요. 소금장수는 열심히 소금을 팔아서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귀하게 키웠답니다. 그런데 다 큰 소금장수 아들은 조금 모자란 구석이 있었어요. 동네 꼬마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웃기만 했지요. 아들은 쌀과 보리도 가릴 줄 몰랐어요. 하나, 둘, 셀 줄도 모르니 셈도 못했지요. 그저 누워서 뒹굴뒹굴거리고 방귀나 뿡뿡뿡 깨어댔답니다. 소금장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얘야, 앞으로 넌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아버지처럼 소금장수가 되고 싶어요. 소금장수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내가 소금을 팔 수 있겠느냐?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땅땅 쳤지요. 그까짓 게 뭐 어려워요? 사람들한테 소금 사세요, 소금 사세요 하고 외치기만 하면 되지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소금장수는 아들에게 소금지게를 척 내주었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팔아오너라. 아들은 소금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드문드문 밭 가는 농부와 소밖에 보이질 않네요. 사람이 좀 많은 곳에 가야 하는데. 아들은 사람들을 찾아 꼬불꼬불 고갯길을 넘었답니다. 그랬더니 산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들은 반가워서 냉큼 달려가 소리쳤지요. 소금 사세요! 빛깔 좋은 소금 사세요! 그러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버럭 화를 냈답니다. 광산이 얼마나 바쁜데 지금 소금을 팔러 와?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지 못해? 아들은 광부에게 쫓겨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금장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푹푹 한숨밖에 안 나왔답니다. 퓨, 얘야, 다음에는 일을 도와주렴. 네가 땅을 같이 봐주는 거야.
그럼 고마워서라도 소금을 사줄 게 아니냐. 아들은 손뼉을 쫙 쳤어요. 아하, 그렇군요. 이튿날 아들은 소금을 팔러 부랴부랴 이웃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 하는 것이었지요. 얼른 가서 도와줘야지. 땅을 파주면 고마워할 거야. 아들은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가서 다짜고짜 곡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남의 혼인 잔치를 망치려고 하는 게냐?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놈, 혼 좀 나봐라. 어이쿠, 왜 이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집으로 쏜살같이 도망쳤지요. 집에 돌아온 아들이 화를 버럭 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에이, 진짜. 얘야, 그럴 때는 경사났네, 경사났어 하며 춤을 춰줘야지. 다음 날 아들이 간 곳은 불이 난 집이었답니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물을 길어 나르는데 갑자기 아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지 뭐예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경사났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었지요. 그때 울고 있던 집주인이 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런, 이 못된 놈, 집이 불타는데 놀리고 있어?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아들은 흠씬 두들겨 맞고 쩔뚝쩔뚝 집으로 돌아왔지요. 소금 장수는 답답해서 가슴을 쿵쿵 쳤답니다. 아이고, 얘야, 다음에는 물을 끼얹고 나서 소금을 팔아라. 아이고. 다음 날 아들은 산 너머 마을까지 갔답니다. 아유, 다리 아파. 좀 쉬었다 가야겠다. 그때 어느 집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래, 아버지가 물을 끼얹은 다음에 소금을 팔라고 했지? 아들은 재빨리 물 한 동이를 떠서 성큼성큼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갔답니다. 마당에는 두 사람이 티격태격 싸우는 중이었어요. 아들은 두 사람에게 다짜고짜 물을 끼얹었답니다. 아이고, 차가워라. 이게 웬 날벼락이람? 홀딱 젖은 두 사람이 아들에게 덤벼들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누군지 모르지만 너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다. 이놈, 거기 서라. 이놈! 아들은 소금도 못 팔고 주랭랑을 쳐야 했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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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아이고, 답답하구나. 소금 장수가 가슴을 쾅쾅 치며 또다시 차근차근 말해주었답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우선 말려야지. 그런 다음에 소금을 팔아보렴.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아, 그렇구나. 참 쉽네요. 내일은 꼭 소금을 팔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들판을 걸어갈 때였어요. 황소 두 마리가 킁킁 콧김을 떼뿜으면서 서로 머리를 들이받으려 하지 뭐해요. 아들은 이때다 싶어 황소들에게 다가갔어요. 황소들아, 싸우면 안 돼. 그만 싸워. 아들은 황소 사이에 끼어서 두 팔을 휘휘 저었답니다. 그 순간 황소들이 뿔을 치켜들고 서로를 향해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아들은 커다란 황소뿔에 들이받쳐 하늘로 슝 솟았다가 땅으로 털퍼덕. 에구,
에구, 사람 살려. 황소들이 씩씩거리며 계속 덤벼들었답니다. 아들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도망치면서도 아버지 탓만 하지 뭐예요. 에이, 진짜 아버지 말씀은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은 아들은 앞으로는 소금을 잘 팔 수 있을까요? 두 친구의 새끼줄. 옛날 어느 산골에 형제보다 가까운 두 사내아이가 있었답니다. 장손아, 나무하러 가자. 막손이가 부르면 장손이는 얼른 뛰어나와 함께 나무를 하러 가고, 막손아, 냇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장손이가 부르면 막손이가 쪼르르 뛰어오고, 장손이와 막손이는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언제나 꼭 붙어 다녔답니다. 장손이와 막손이는 매우 가난했지만 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너덜너덜한 집신을 신고도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누덕누덕 해진 옷을 입고도 하하호호 웃고 다녔지요. 둘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거웠거든요. 하루는 장손이가 막손이네 집으로 다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막손아, 너희 집에 쌀 좀 있니? 쌀이 떨어져서 어린 동생들이 굶고 있지 뭐니. 잠깐만 기다려봐. 막손이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열어보았답니다. 이런, 우리 집에도 쌀이 한 톨도 없네. 둘의 처지가 딱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두 친구는 서로를 도와주지 못하는 게 더 마음이 아팠지요. 잠시 생각에 잠기던 장손이가 말했어요. 막손아, 우리 함께 머슴살이라도 할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돈을 벌어 쌀도 사고 보리도 사자. 다음 날 둘은 고개 넘어 대감마님 집으로 갔어요. 대감마님, 3년 동안만 머슴살이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감마님은 씩씩한 두 친구가 마음에 들었지요. 허허허,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아라. 다음 날부터 두 친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쓱쓱 싹싹 마당을 쓸고 부글부글 쇠죽도 끓였답니다. 또 뚝딱뚝딱 나무도 한 짐 해오고 빙글빙글 새끼도 꼬아 집신도 삼았지요. 힘들지만 일한 품삯으로 가족들이 굶지 않으니 정말 좋다. 장손이가 논일을 하면 쌀알이 송알송알, 막손이가 과수원 일을 하면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대감마님은 두 친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허허허허, 둘 다 씩씩하고 부지런하구나. 두 친구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대감의 집 곳간에는 과일과 곡식이 그득그득해졌지요. 어느덧 3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우와, 내일이면 집으로 가는 날이야. 장손이가 막손이의 두 손을 맞잡으며 기뻐했지요. 막손아, 집에 가면 무얼 할 거야? 농사도 짓고 소도 키워야지. 장손이와 막손이는 신이 나서 대감마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대감마님,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손이와 막손이는 큰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런데 대감마님이 넌지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주 가는 새끼줄이 필요하단다. 그걸 좀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내일 날이 밝기 전까지 아주 가는 새끼줄을 꼬아놓도록 해라.
대감마님의 방에서 나온 막손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해지더니 막손이는 마구 툴툴댔어요. 내일이면 머슴살이도 끝나는데 끝까지 일을 시키다니. 난 새끼줄 꼬지 않을 거야. 막손아, 그러지 말고 같이 꼬자. 마지막으로 잘 일을 마무리하고 가야지. 장손이가 살살 달랬지만 막손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장손이는 호롱불 옆에서 새끼를 꼬았어요. 대감마님이 시키신 마지막 일이니 정성껏 꼬아야지. 꾸벅꾸벅 졸다가도 벌떡 깨어나 두 손으로 새끼를 비비 꼬았답니다. 아주 가는 새끼줄이 필요하다고 하셨지? 가늘게, 가늘게, 더 가늘게. 장손이는 새끼줄을 꼬다가 해가 뜰 무렵에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막손이는 밖에서 신나게 놀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손이는 새끼줄을 다 꼬고 잠들어 있었지요. 그제야 막손이는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대감마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내일 혼나면 어떡하지? 에이, 대충이라도 새끼줄을 꼬아놓자. 막손이는 얼기설기 새끼줄을 대충 꼬고는 얼른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날이 밝자 장손이와 막손이는 새끼줄을 들고 대감마님을 찾아갔어요. 대감마님, 말씀하신 새끼줄을 꼬아왔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 새끼줄을 들고 이리로 따라오너라. 대감마님은 두 친구를 곳간으로 데려갔어요. 대감마님은 커다란 궤를 활짝 열었지요. 궤 안에는 엽전이 가득가득 들어있었답니다. 두 친구는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우와! 밤새 꼬운 새끼줄에 엽전을 마음껏 꿰어가거라. 그것이 너희의 품삯이니라. 장손이는 가는 새끼줄에 엽전을 꿰어요. 짤랑짤랑 엽전이 잘도 꿰어졌지요. 하지만 막손이는 낑낑대며 꿰려 했지만 새끼줄이 굵어서 엽전이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마지막에 게으름을 피워서 용두사미가 되었구나. 아이고, 이를 어쩐다. 장손이가 새끼줄에 엽전을 얼마나 꿰었냐고요? 엽전 꾸러미가 너무 무거워서 나귀 등에 실어야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막손이 손에는 엽전 한 잎이 달랑 들려 있었지요. 장손이가 막손이의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내가 반을 나누어 줄게. 우린 친구잖아. 대신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사는 거야. 장손이와 막손이는 마주보면서 서로 활짝 웃었답니다.